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입니다. 저자 이동훈, 출판사 해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래요. 그럼 시작할게요. 은퇴 후 당신만은 후회하지 않기를.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는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간 주변의 선배, 친구, 후배들을 보면서 가졌던 한 가지 궁금증이 지필의 계기가 되었지요. 그 궁금증이란 왜 이들은 자신들의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에 별 관심이 없을까였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성실히 영위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저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따금씩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엔 은퇴를 앞둔 선배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봐도 남의 일처럼 여겨져 잘 체감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슬슬 그 나이가 되어가니 그 선배들과 비슷한 걱정을 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졌던 친구들이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은퇴 후를 대비한 경제적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 놓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50세를 넘긴 지 3, 4년이 된 제 또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진 저는 주변의 친한 후배들에게 조심스럽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은퇴할 때를 대비해 재정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마음과 걱정이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나 로드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뒤부터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이런 현상은 고쳐질 수 있을까? 지금의 20대나 30대가 이런 문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훗날 제 지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지난 30년간 한국 및 해외 자본시장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반추해봤고 성공적인 투자로 재정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 지난 30년간 어떻게 투자했고 무슨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것에서 배우고 개선해 나간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난 2020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경제의 버블이 언젠가는 꺼질 것이란 비관론자의 입장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및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가 들불처럼 번져가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을 일종의 버블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블은 언젠간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 시장도 폭락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 를 고민하는 상황에 있었지요.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 및 자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걱정스러우니 또 하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내생적 변수였든 외생적 변수였든 또 예측했든 예측하지 못했든 코로나19 사태는 자본시장에 전대미문의 충격을 가했습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인 것이 2020년 2월에서 3월의 일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폭락장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자산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대공황 당시에 버금가는 통화량 증가가 야기한 자산 가격의 버블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큰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어떤 이들은 느닷없이 벼락거지라는 허탈하고 자조적인 신조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간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 많은 사람들이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육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이 책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부.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본시장이라는 큰 그림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려면 우선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투자 이론의 기초를 공부하고 투자의 성공 및 실패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도 살펴봐야 하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에 대한 단초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장, 3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최근 저는 30대 후반에 이른 두 청년에 대한 생각에 한동안 깊이 빠졌습니다. 한 명은 저와 가까이 지내는 후배이고 다른 한 명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 이 세상에 실존하는 청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하시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30대 청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지요. 무지와 공포로 투자를 시작한 30대. 저는 식사를 사회적 관계 맺기에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여기는 터라 외부에서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의 점심 혹은 저녁 식사 자리는 대개 한두 달 전부터 친구나 선후배, 업무 관계의 사람들과 약속되어 있고 이런 경험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 후배인 30대 청년과도 언젠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후배는 말이 약간 어눌하고 반응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어 그와의 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하고 묵직하다는 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항상 느껴지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후배와의 대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날도 우리는 사무실 근처의 식당에서 만나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회사 생활은 어떤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 조금은 형식적이다 싶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제가 불쑥 물었습니다. 요즘 주식엔 좀 투자하고 있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잘했네. 어떤 종목들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어? 투자액은 2천만 원 정도이고요. 우량주 2종목과 바이오주, 모빌리티, 반도체에 각각 한 종목씩 해서 총 5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제법이네 싶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전략적 종목 분배를 한 듯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해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 저는 좋네. 그럼 그런 종목들을 고른 이유가 뭐니? 하며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날 체하고 말았습니다. 후배가 그 종목들을 선택한 이유를 듣는 순간 뭔가 답답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테이블 위에 있던 거의 모든 음식을 저도 모르게 혼자 비워버린 것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후배는
주식의 속성은커녕 자신이 투자를 하는 이유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고 보유 종목 역시 종목 분석 등의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이유로 선택해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한 저는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올 초에 유튜브를 보다가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접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바로 그 벼락거지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벼락거지? 아, 최근에 많이 하는 말이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네가 벼락거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니? 제 질문에 후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후배는 결혼을 했고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으며 대전 근처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고 주말 부부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후배는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일은 좀 힘들지만 배우는 것이 있다고 여기며 지내다 주말이면 집으로 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삶의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소득을 매우 중시한 나머지 금융 및 투자에 대해선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빚지는 상황을 특히 두려워한 탓에 대출을 받아 지방의 아파트 한 채를 사는 일조차 피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난 5년을 살았는데 최근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고 벼락거지라는 말에 심한 충격을 받아 지금부터라도 투자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는 후배의 말을 들으니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저의 지인 모두가 실은 이와 별다르지 않게 청년 시절을 보내겠다 싶더군요. 저 역시 그랬으나 정말 다행히 주변 사람들과 사례들이 저를 깨우쳐준 덕분에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30대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또 다른 30대 청년, 자본시장. 제가 알고 있는 두 번째 30대 한국 청년은 바로 자본시장이란 이름의 친구입니다. 규모가 크고 역사 또한 오래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자본시장이 형님뻘이라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대상으로 진화했기에 그 해에 태어난 청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이었던 1989년에 신문에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달성이라는 헤드라인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1004포인트였는데 1004와 동일한 발음의 그 기록 이후 공교롭게도 종합주가지수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추락을 거듭해서 500 미만으로 주저앉았으니까요. 어쨌든 그 무렵 코스피라는 청년을 처음 접하긴 했으나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는 몇 년간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학 준비 기간 중 어느 증권회사의 조사부에 입사하면서 그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1990년 초반의 증권회사 직원들은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최고의 인재들이 증권사에 몰렸고 다들 집안의 돈을 요즘 표현처럼 영끌해서 주식에 투자했죠. 그러나 1989년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한 탓에 모두가 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국가가 앞세운 세계화라는 기치하에 다시금 꿋꿋이 일어나 1990년대 중반에는 이전의 폭락세를 모두 만회할 정도로 급속히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여러 신흥 개발도상국들 중 가장 우선시할 만한 곳으로 꼽을 정도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이 받는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유학을 했고
졸업 후엔 뉴욕 맨해튼의 KPMG라는 회계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한국에선 흔히 IMF 외환위기라 일컫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엄청난 폭으로 하락했고 한국의 자본시장 역시 다시 한번 대폭락을 경험한 뒤 수년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등을 반복하며 재차 회복세를 보였지요. 당시 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고 한국의 자본시장 및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의 자문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폭락과 회복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자본시장은 닷컴 버블을 겪었고 2000년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이후엔 역시나 과거의 고점을 회복함은 물론 한층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골탈태라 할 정도로 놀라운 반전이었죠. 2008년 한국 자본시장에는 세 번째 위기가 닥쳤으니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의 하락장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한국 시장이 받은 충격은 전 세계가 마주한 심각성에 비해 그 영향이 크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전의 사태들을 겪으며 내성과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쌓인 덕이었겠죠. IMF 위기 때와 달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고 그에 따라 수년 후 자본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IMF 위기 때 한국에 투자했던 미국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IMF 위기 때의 굴욕을 설욕하자는 생각에 복수라 이름 붙인 프로젝트를 실행했죠. 미국의 부실 자산 및 가치가 급락한 저평가 자산에 투자하게끔 한국 투자자들을 자문 및 설득했고 그 결과 그들은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청년은 건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통화 공급과 여러 형태의 실물 경제를 살리는 경기 회복 정책의 힘도 컸지만 한국 기업들의 체질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각 산업 분야의 글로벌 랭킹에서 상위 10위 내에 속하는 기업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IT 혁신을 활용해 한국이란 무대를 벗어나 세계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한국 자본시장은 그 임팩트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주가 지수도 고공행진을 거듭했습니다. 2020년 초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자본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폭락세가 엄청 났던 탓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로부터 거의 매일 전화를 받다시피 했습니다. 대개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그냥 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혹은 지금이 투자 적기일 듯 한데 형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라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 효과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 채 패닉에 빠졌던 리먼 사태 때와 달리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에 좋은 때 아니냐는 질문을 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제가 느낀 대로 청년 자본시장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청년기인 한국 자본시장뿐 아니라 형님뻘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본시장 모두가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부에서 재빨리 공급한 거대 규모의 재정 부스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부스터에 힘입은 반등 열풍에 과거 어느 때보다 빨리 올라타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벼락거지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청년,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즈음부터 지금까지 4번의 큰 대세 변화장을 경험하며 성장해온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청년, 이 두 존재를 떠올리면 저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둘은 앞으로도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나갈 텐데 어떻게 해야 서로 잘 지내며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의 30대 청년은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청년의 성장을 올라타고 어떻게 자본을 축적해 재정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그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 각도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 나에게 맞는 투자 환경을 구축하라. 나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에게는 있는지 파악해보는 단계이지요. 기질이라 하니 타고나는 천성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자로서의 기질이 100%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투자와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매우 작은 소액을 종잣돈 삼아 투자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자산을 쌓은 소시민적 자본가는 물론 거대 자본을 형성할 정도의 자본가로 성공한 분들까지 그 분야와 부류도 다양했지요. 그런 투자자들과 만나 교류하고 자문도 하면서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자에 성공하는 기초적 기질은 침착함, 과감함, 유연함, 그리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기질들, 즉 성마름, 부하내동하는 성격, 우유부단함, 지나친 고집, 그리고 불신하는 태도는 투자에 부적합한 기질이 되겠지요. 3장, 투자의 기초부터 학습하라. 투자 프로세스도 집짓기 과정과 비슷합니다. 투자를 위한 컨셉을 잡고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한 뒤 실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큼직한 금액으로 다소 안전한 자산을 먼저 매입한 뒤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이 더 많이 예상되는 자산을 엄선해 투자해 나갑니다. 더불어 내가 투자한 자산의 성과나 상태도 수시로 점검, 성과가 좋지 않은 일부는 매각하고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편입시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목표 수익이 달성된 경우엔 과감히 매각한 뒤 그 자금을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매각해 손실을 확정하기도 하지요. 4장, 실전에 뛰어들기 전에 사례로 투자력을 길러라. 리먼 사태 당시 대기업에 근무하던 제이씨는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과 거래를 하면서 현지 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던 제이씨에게 당시 리먼 사태는 좋은 투자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IMF 위기를 경험했던 그는 자본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오히려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큰 수익을 낸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기간 산업이기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제이씨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수년의 투자 후에 기업들이 회복함에 따라 제이씨는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제이씨의 성공 요인, 투자론의 핵심 중 하나는 자산은 원래 가지는 본질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자산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서 평가하고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자산 가격을 아는 투자자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고 이성적인 투자자는 비싼 자산은 매도를 하고 싼 자산은 매수를 합니다. 5장, 주식, 제국 기업을 찾아라. 지난 30년간 글로벌 산업에 일어났던 변화를 되돌아본과 동시에 일반 주식시장의 인덱스 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종목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업의 변동과 성장 속에서 리더 역할을 했거나
기존 업종을 버리고 새롭게 변신하는데 성공한 기업, 가치 사슬이나 공급망 사슬에서 중요한 길목을 잡고 자사의 수익률을 높이는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만 떠올려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이 변화해온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세월 동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이끌며 큰 성과를 보인 기업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그 기업들 자체가 보유한 능력에서 기이한 면도 있으나 실은 해당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더 크게 힘입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명절 연휴 구독자님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